말씀하시는 진보 좌파 쪽의 어떤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홍 후보가 사퇴하시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안철수한테 주라는 건데요. 안철수 그 후보는 TV 토론 보면 꼭 초등학생 수준의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주식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폭락했어요. 여태 그 주식이 1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도 지금 폭락을 하고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안 된다는 소리죠. 국민들이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안철수한테 갔던 우리 진영의 그 보수 진영의 표들이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증거는 TK에서 벌써 나타났고 이미 또 PK에서도 그게 확연히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동호 기자가 자꾸 내보고 음해하는 소리 같아요. 네, 이번 선거 판세 관련한 비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늘 1위가 홍준표 후보가 많이 나옵니다. 대체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한테 어떤 부분에서 비호감도를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비호감도 조사를 지금 기자분한테 지금 인식이 바뀌어 있는 게 갤럽 조사일 겁니다. 난 그 아주 악의적인 조사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동아일보하고 같이 조사할 때는 비호감도 1위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2위가 저였고 지금 어제 그 대구방송 비호감도 조사는 압도적인 1위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지금 거꾸로 돼 있는데 갤럽 조사한 게 그게 난 그게 아주 악의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비호감도가 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극렬한 반대층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미 대선 때 트럼프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1위로 비호감도가 있어도 사실상 호감층들이 그만큼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는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근데 기자들은 꼭 보면 그때 동아일보 조사는 비호감도 1위가 내가 알기로는 그 문재인 후보입니다. 나는 한참 있다가 2위고. 근데 그걸 꼭 그 패널들이 종편에 내가 종편 보면서 느낀 게 왜 종편이냐? 요즘도 보니까 종일 편파 방송한다고 종편이에요. 그래서 이 종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만들고 내가 요즘은 종편 보면서 참 후회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종편 만들 때 그 법을 그 민주당 반대 무릅쓰고 제가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평상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숨어있는 보수표가 결집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하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또 없습니다.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하시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선언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혹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정계 은퇴를 했어요. 하고 또 광주에 표심 자기가 안퇴 안 오면 지금 정계 은퇴하겠다. 문재인 후보 정계 은퇴 발언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 나와서 뛰고 있잖아요. 정계 은퇴라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고 해서 그 약속 지켜지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무너진 정당 가지고 지금 악정고투를 하고 있는데 내한테 무슨 책임을 묻겠습니까? 홍준표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대선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보궐선거에는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2001년도 동대문 보궐선거로 내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 2012년도 경남지사 보궐선거로 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보궐선거입니다. 짧은 기간 내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홍준표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다 뒤엎어 놨습니다. 오늘 토론 나가고 나면 아마 판도가 더 바뀔 겁니다. 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되고 공포의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이긴 한데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술핵을 재배치를 하면 26년 동안 한국 정부가 견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고 이는 꼭 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도 못지않게 많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작 전술핵을 갖다 줘야 할 미국이 전술핵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마치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
위협은 하면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다 못해 선을 긋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득보다 실은 없다라고 지금 믿고 계십니까? 지금 그 원 기자님 질문하시는 그 비핵화 포기라는 거,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때 북이 핵을 안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핵을 갖고 있고 비핵화 선언은 그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은 무엇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핵은 핵으로 맞서야지. 원래 이게 나토 같은 나라에 독일, 벨기에, 그리고 이태리, 터키, 네덜란드 전술핵이 재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 그 남하를 막기 위해서 전술핵이 재배치가 돼가지고 나토하고 나토의 그 독일군이나 이런 거하고 전부 핵의 공동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침입하면 같이 핵을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위 나토 전선이 지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핵은 핵밖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전술핵 재배치했다가 북의 핵이 제거되면 같이 철수하면 됩니다. 같이 철수하면 되는데 언제나 지금 DJ 노무현 시절에 70억 달러 퍼준 거 그게 핵이 돼 돌아왔는데 그 김정은이 핵 공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떨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트럼프가 미온적이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좌파 정부가 탄생을 하면 더 미온적일 수도 있고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의논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그 러시아와 일본과 의논해서 지금 북타격 여부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코리아 패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우파 정부가 들어온다면 이 반드시 협의해서 전술핵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전술핵하고 전략핵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전략핵을 들어오는 게 좋지 않느냐. 전략핵은 ICBM처럼 이 대륙간 탄도탄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술핵은 200-300km, 400-500km 단기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핵입니다. 움직이기도 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핵은 핵으로 대응을 해야지 나토처럼 그 핵균형이 이루어져야지 군사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평화가 옵니다. 지금 무장평화로 가야지 언제나 우리가 그 역대 대통령처럼 북에 굽신대고 돈 갖다 바치고 무슨 깡패한테 지금 앉아 월정금 매달 바쳐가면서 살은 게 몇 년입니까 지금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또 갖다 바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집권하면요 북의 김정은이 내가 굴복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결기와 강단이 있어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결기와 강단 배짱 없이 국민의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키려고 합니까? 유약한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또 김정은이 만대로 뽀로로 올라가 가지고 돈이나 갖다 주고 그럼 나중에 수소폭탄 개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정은이를 제압하겠다, 굴복시키겠다, 뭐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동시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얘기는 미국이 선제 타격이나 예방 타격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홍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것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까지도 주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원일이 기자는 아주 악의적인 질문을 하네요. 나는 선제 타격을 동의한다고 단 한마디도 해본 일 없습니다. 네. 선제 타격을 하는 거는 좌파 정부가 들어왔을 때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에요. 한국과 의논하지 않고 선제 타격을 해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파 정부가 들어오면 남북 간의 긴장 상태하고 그걸 어떻게 폐기하는 방법을 우선 평화적으로 논의를 하겠죠. 그러나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논의를 하는 즉시 이거는 바로 북에 알려주니까 미국이 한국 정부와는 전혀 상의를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거듭 말씀드리면 코리아 패싱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남북의 긴장 상태, 군사 대치 상황을 어떤 식으로 없도록 해야죠. 그것이 제가 집권해야 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종편을 종일 편파 방송한다라고 해서 종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언론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동아일보 여론조사도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악의적이다, 편파적이다 계속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데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대통령의 언론관치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금 되기 전이니까요. 대통령 되면 달라지죠. 지금 앉아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자꾸 하고 종편에 우리 보수 패널이 싹 빠졌어요. 보수 패널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지금 진보 패널만 들고 종일도록 방송을 하는데 저거 제가 집권하면 이거 아마 또 이제 그 양태가 싹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이 부당한 걸 시정하려고 이야기하는 거고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방금 표현하신 대로 북한이 그 성질로 한판 붙을 분위기다라고 느끼듯이 언론도 저 정도 성격이면 저희 언론에 대해서 한판 붙을 거다. 블랙리스트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뭐 블랙리스트 혹시 만드실 겁니까? 사실 요즘 자세히 보세요. 문재인 후보가 MBC 손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MBC 출신들은 전부 내 편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람, 그 양반은 대통령 되기 전에 걸핏하면 토론할 때 나보고 책임질 수 있냐? 그럼 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사실이라면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사실 지금 뭐 언론 협박하는 거는 문재인 후보가 내가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오늘 이 이야기 했다고 언론 협박한다는데 사실 종편 패널에 지금 우리 보수 패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던 사람 전부 다 빼냈죠. 근데 왜 빼냈겠습니까? 근데 내가 집권하면 그 내용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나는 그거 갖고 나한테 언론관 문제 삼는 거는 차라리 문재인 후보한테 공개적으로 사실 자기가 되면 MBC 손보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 아닙니까? 그 사람 언론관이 더 무섭죠. 걸핏하면 협박하고 어제도 나한테 협박을 하더라고. 그래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책도 아닌 소리 하고 이래서 내가 화도 좀 내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문재인 후보한테 그런 거는 언론관을 문제 삼으십시오. 제 언론관은 형평성에 맞고 정의롭고 바른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예. 네, 이게 경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경제 분야 질문은 CBS 김재등 논설위 준비하셨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도 공약 얘기가 나오니까 후보께서는 기재부 실국장들이 논할 문제다 이렇게 일축하셨는데 공약 살펴보니까 노후 인프라 건설을 위한 뉴딜 사업이나 일자리 110만 개 창출 이런 이제 굵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체 공약을 이행하는데 혹시 후보께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70조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거로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개수 조정하고 그건 대통령 할 일은 아니죠.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은 통치 철학, 국가관, 그다음에 사상, 그리고 경제 철학 그 큰 총론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서민 경제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래 지시하면 밑에서 말이 나는 거죠. 그걸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이 TV 토론 나와갖고 10% 20% 뭐 정세가 어떻고 정세는 감세를 하느냐 정세를 하느냐 그 방향만 정하는 게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기재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원칙에 맞춰서. 그래 하는 건데 그걸 대통령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어제 밤새도록 수치 외워와가지고 그걸 외워온 수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나는 대통령답다. 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들한테 모든 권한을 줄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행정부에 국실장 인사까지도 청와대에서 개입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 차관만 임명하고 나머지는 장관 책임하에 모든 인사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에 책임장관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에서 발표한 바로는 전체 예산이 연간 18조 원으로 어제 오후에 늦게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굵직한 게 많은데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후보께서는 증세는 하지 않고 그 예산 증가분을 활용한다거나 세출 구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런 입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예산 증가분이 3.5%가 그리 많지 않고 그다음에 세출을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예산이 이미 꽉 짜여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원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공약하신 내용들이 빈 구호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유류세도 내 절반으로 인하하고 담배값도 내 원래대로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서민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서민들이 홧김에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데 서민들 그 주머니 끌고 가지고 그 세수 채우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유류세도 2000cc 이하는 내 반값으로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남지사를 할 때 내가 빚값할 때 자산 하나 안 팔고 빚 갚았습니다. 행정개혁하고 재정개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남지사를 할 때 복지 예산이 전국 광역단체 평균이 31.3%인데 우리는 37.8%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점세한 바 없습니다. 내부 구조조정하고 예산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지 왜 정세를 하는데 꼭 복지를 하는데 정세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옛날에 최근에 경제 불황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가 말하자면 정세를 해서 퍼주기 복지를 했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런데 정세를 안 하고 오히려 법인세 깎아주고 그리고 소득세 좀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경기 진작시키고 서민들 그 소득 정제를 한 영국, 아일랜드는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좌파들이 하는 것처럼 홍길동식으로 가진 자그 뺏어가지고 서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겠다. 그건 공산주의 배급제도입니다. 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세를 안 해도 복지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경상남도에서 내 실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운영도 경상남도 지방정부고 국가 운영도 내 부채 줄일 자신이 있습니다. 복지대금 늘릴 자신이 있습니다. 정세를 안 하더라도